친아들 살리겠다고 다른 애를 30년 동안 예비간으로 숨겨 키운 엄마 얘기 만약 진짜로 있다면 감옥이 아니라 지옥을 가야 한다고 욕부터 나오지 않겠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집에서는 그게 그냥 계획표에 적힌 한 줄이었더라고요. 그 비명은 병원 지하 주차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우진아. 한우진이 누워있던 병실에서 침대는 멀쩡하게 정리돼 있었는데요. 그 위에 놓인 건 따뜻한 체온 대신 하얀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엄마에게. 글씨를 보는 순간 고성희의 심장이 툭 떨어진 것처럼 멈췄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종이가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는데요. 엄마, 이젠 더 이상 엄마 어깨에 짐처럼 매달려 있고 싶지 않아요. 나 때문에 누가 또 다치고 고통받는 거 더는 못 보겠어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마웠어요. 한우진. 끝까지 읽기도 전에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버티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는데요. 우진아, 이게 뭐야, 너 어디 갔어? 복도로 뛰쳐나가서 간호사실 문을 거의 걷어차듯 열고 사람들 멱살을 붙들다시피 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701호 한우진. 내 아들 어디 갔냐고요? CCTV, 비상계단, 뒷문, 주차장, 병원 안팎을 30분 넘게 헤매고 다녔지만 어디에도 한우진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유서 남기고 사라졌다던데 저 엄마 도대체 뭘 한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꽂히는 것도 모른 채 고성희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서 찢어질 듯 울부짖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돌아와. 하지만 여러분, 이 유서. 사실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 둔 가짜 장례식 초대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몇 시간 전 새벽 5시. 이 유서를 만들겠다고 먼저 제안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우진의 아버지 박진석이었습니다. 새벽 4시 50분. 병원 복도는 불이 반쯤 꺼져 있었고 청소기 소리도 멈춘 조용한 시간대였는데요. 두꺼운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 박진석이 천천히 한우진 병실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봉투 모서리가 축축해질 정도였어요. 지금 이 문을 열면 애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거다. 그리고 우리 집도 완전히 뒤집히겠지. 심호흡을 길게 한번 하고 그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힘이 조금 빠진, 그렇지만 여전히 예의 바른 우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우진은 등받이를 세우고 앉아 있었는데요.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고 얼굴은 살이 더 빠져 하얗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우진이 놀란 표정으로 웃으려는데 그 웃음이 금방 굳어버립니다. 박진석 얼굴이 평소처럼 회사에서 보던 단단한 경영자의 얼굴이 아니라 어딘가 죄를 고백하러 온 사람 같았거든요. 우진아, 앉아서 들을 수 있겠냐? 네, 무슨 일인데요? 박진석은 침대 옆 의자에 앉더니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봐야 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내 엄마에 대한 조사 보고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우진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머니 말씀이신 거죠? 고성희 이사장님. 박진석은 고개를 한번 무겁게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솔직히 나도 보고 토할 뻔했거든. 기계음만 조용히 울리는 병실 안에서 서류 봉투 뜯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맨 앞장, 큼지막하게 찍힌 제목. 고성희 인물 및 행적 조사 보고서 의뢰인 박진석. 다음 장을 넘기자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5년 9월 20일 고성희. 여아 1인 보육원 압류기. 대상 지은호. 우진의 눈동자가 커졌다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은호요? 그래. 내가 알고 지낸 그 은호. 사진이 빼곡히 붙어있는 페이지가 이어졌습니다. 낡은 보육원 현관 앞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서 있는 젊은 고성희. 아기를 내려놓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뒷모습. 그리고 그 아래에 작게 적힌 문장. 6.2 후에도 30년간 대상자 지은호를 사설 탐문 및 사진 촬영을 통해 추적, 현재까지 누적 사진 1247장 확보. 우진은 손에 힘이 풀려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가 은호를 버렸다고요? 진짜 이렇게요?
겉으로는 그렇지. 박진석이 낮게 말했어요. 근데 더 최악인 건 따로 있다. 그는 봉투 안쪽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하얀 파일 표지에 영어와 한글이 섞여 적혀 있었어요. PROJECT 이간 이식 공여자 확보 계획. 우진은 파일 제목을 읽는 순간부터 이미 숨이 가빠졌습니다. 프로젝트 2. 첫 장 봐라.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자 굵직한 문장 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목표 대상 지은호를 향후 한우진 간 이식 공여자로 확보. 그 아래엔 더 잔인한 문장들이 줄줄이 박혀 있었어요. 마이너스 어린 시절부터 건강 상태 주기적 확인. 정기 혈액 검사 및 간 기능 수치 체크. 성년 이후 설득 압박 감정적 빚을 이용한 공여동의 유도. 예상 성공률 85%. 우진의 시야가 순간 하얘졌습니다. 이건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날 살리겠다고 은호를 30년 동안 간 창고처럼 보관했다고요? 박진석은 우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내 말대로야. 간 창고처럼 옆에 세워둔 거지.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우진은 머리를 감싸 쥐고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그럴 리가. 우리 엄마가. 눈물이 쏟아졌지만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어요. 박진석은 마지막 한 방을 꺼냈습니다. 파일 뒤쪽 CCTV 정지 화면이 인쇄된 페이지를 펼쳐 보였어요. 흑백 화면 속 1995년 새벽 3시. 갓난 아기를 안고 보육원 앞에 서 있는 고성애. 아기를 내려놓고 고개 한 번 안 돌리고 차에 올라타 떠나는 장면이 순서대로 찍혀 있었죠. 우진아. 박진석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이건 팩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알고 난 너한테 지금부터 무슨 선택지가 있냐는 거야. 한참을 울던 우진이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은호는 이 사실 알아요? 최근에 알게 됐지. 그래서 집을 나간 거고. 저 때문에요. 우진은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제가 이런 몸만 아니었어도. 그만. 박진석이 손을 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내 병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내 엄마가 괴물 같은 선택을 한 것도 내 탓 아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박진석이 결심을 끝낸 듯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길을 하나 찾아놨다. 다른 길이요? 은호 안 건드리고 내 간을 바꿀 수 있는 길. 그게 있어요? 미국에 간 이식만 중개하는 브로커가 있다. 죽은 사람 간 뇌사자 장기 기증을 공식 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애야. 불법 장기 매매 그런 거 아니고. 우진의 눈에 잠깐 희망이라는 불이 켜졌습니다. 정말 가능한 거예요? 돈이 문제지. 방법은 있다. 그 돈은 내가 될 거고. 아버지가요? 저 같은 애 하나 살리겠다고. 저 같은 애라니. 박진석이 헛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다, 우진아. 내 피 안 섞였어도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우진의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절망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울컥하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은호는 더 이상 공여자로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준 거다. 내가 선택해야 해. 엄마 계획대로 은호를 내주고 살 건지, 아니면 우리끼리 엄마를 속이고 살 건지. 우진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엄마 계획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좋아. 박진석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더러워져야 한다. 네. 내 엄마가 널 포기하게 만들려면 한번 아주 세게 얻어맞게 해야 하거든. 그가 꺼내든 말은 너무도 간단하고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유서를 남기고 병원에서 사라지는 거다. 내 엄마 눈앞에서 한우진이 죽어야 내 간에 대한 집착도 같이 묻힌다. 우진은 멍하니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진짜로 엄마한테 제가 죽었다고 믿게 만들자고요? 그래야 내가 산다. 그리고 은호도 내 엄마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고. 한참을 뜸들이던 우진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요. 엄마가 그 짓을 한 이상 진짜로 엄마라고 부르기도 애매해졌어요. 그래도 저를 키운 사람이라 잠깐은 많이 미워하겠죠. 그 미움, 내가 살기 위한 값이라고 생각해라.
잠깐의 정적. 그러다 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은호는 절대 다시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설득도, 압박도, 감정카드도 아무것도요. 박진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그 약속은 지킨다. 그날 오후 다시 병실. 이거 초안이다. 박진석이 프린트된 A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엄마에게. 그 한 줄만 보고도 우진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내용은 담백하지만 잔인했어요.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나 때문에 은호가 고통받는 걸 보기 싫다. 그동안 고마웠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내리긁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다시 써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내 필적으로 남지. 그래야 내 엄마가 믿는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습니다. A 사용지 한 장을 새로 꺼내고 숨을 한번 고르고 맨 위에 조그만 글씨로 적기 시작했어요. 엄마에게. 눈물이 똑 하고 종이에 떨어져 잉크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펜이 잘 안 잡혀요. 괜찮다. 천천히 써라. 오히려 삐뚤삐뚤하면 더 진짜 같지. 10분쯤 지났을까요? 마지막 줄에 이름을 적는 손이 특히 오래 떨렸습니다. 한우진 올림. 종이를 다 쓴 뒤 우진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끝났어요. 박진석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어요. 완벽하다. 미안하다, 아들아. 괜찮아요. 어차피 진짜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우진은 웃으려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럼 오늘 밤이죠? 응. 자정 넘어 사람들 교대할 때. 그때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바로 눈치 못 채. 어디로 가요? 파주 쪽. 내가 아는 의사 형이 하는 요양병원 있다. 거기서 브로커 기다리면서 몸 관리할 거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보다 아버지 믿어볼게요. 밤 11시 50분. 우진은 가방 하나만 들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깨끗이 펼쳐놓은 유서 한 장. 시계를 볼 때마다 심장이 같이 뛰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로 엄마 인생에서 죽은 사람이 되는 거구나.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나야. 박진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 뒤로 휠체어를 밀고 서 있는 건 박성재였습니다. 형 아니, 본부장님. 오늘은 그냥 형이라고 해. 타. 우진을 휠체어에 태우고 산소줄과 모니터 케이블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링거 라인만 살짝 빼냈습니다. 이미 사전에 의사와 맞춰둔 시간이라 경보는 울리지 않았어요. 준비됐지? 네. 그들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불 꺼진 복도로 빠져나왔습니다. 간호사실 안에서는 교대 시간이라 간호사들이 기록지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비상계단 문을 열자 싸늘한 계단실 공기가 확 끼쳐 들어왔습니다. 층수를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우진은 마음속으로 숫자를 거꾸로 세고 있었어요. 321 이제부터 난 이 병원 기록에서 사라진 사람이다. 후문으로 빠져나오자 어둠 속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박성재가 이미 시동을 걸어둔 상태로 앉아 있었죠. 우진아, 타. 뒷좌석에 우진을 태우고 박진석도 옆자리에 몸을 실었습니다. 성재야, 출발하자. 병원 건물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진은 뒤를 돌아보며 속으로 아주 작게 인사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이건 진짜 엄마가 만든 결과예요. 한편 같은 시각. 지은호는 고성희의 대문 앞에서 손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까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괜찮아? 옆에서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나 오늘은 도망 안 갈 거야. 문 앞에서 뒤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말하고 나오는 거다. 알았어요, 선배. 은호는 초인종을 꾹 눌렀습니다. 잠시 뒤 인터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은호요. 짧은 정적.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고성희는 보자마자 은호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허공에 떠버린 팔이 애매하게 공중에서 맴돌다 멈췄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해요, 이사장님. 엄마가 아니라 이사장님. 그 한 단어에서 이미 성급기가 끝난 상태였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을 때 고성이는 여전히 엄마 모드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 연락 한 번 없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전 지금 이사장님 걱정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은호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확실하게 하려고 온 거예요. 저 간 이식 안 합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뭐? 우진 오빠한테 제 간 안 줘요. 은호야, 지금 우진이가 어떤 상태인지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내 오빠야. 쌍둥이 오빠. 저를 버린 사람 입에서 오빠 소리 들으니까 좀 웃기네요. 은호는 가방에서 2개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고성의 명의로 된 6개월 단기 임대 계약서. 보육원 인근 낡은 원룸. 계약 기간은 1995년 10월 1996년 3월. 이거 뭐예요? 그건 아기 버려놓고 근처 원룸에서 6개월 숨어 살면서 지켜봤더라고요. 바로 데려갈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살아있는지만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파일. PROJECTE. 그리고 이거요. 제가 그냥 우연히 찾았을까요? 파일 속에는 이미 그녀가 미국 브로커에게 보낸 이력서 같은 메일, 은호의 건강검진 기록, 혈액형, HLA 검사 결과까지 집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저를 딸로 본 적은 없으면서 정말 꼼꼼하게도 모니터링 하셨더라고요. 은호야, 그게 버린 게 아니라 보관한 거다. 나중에 우진이 살릴 때 쓰려고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세요? 고성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민호 탐정 보고서에 그대로 적혀 있더라고요. 이사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진이는 살려야 돼. 고성희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손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은호 다리를 붙잡고 울먹였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내 말대로 인간 같지 않은 짓 한 거 맞아. 근데 한 번만, 딱 한 번만 엄마로 봐주면 안 되겠니? 내 오빠 살려야 하잖아. 전요. 은호는 그대로 일어나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이사장님을 엄마라고 부른 적은 있어도 엄마라고 믿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대신 이사장님이 대가를 치르셔야죠. 그게 공평한 것 같아요. 돈 줄게. 집 줄게.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러니까 제발. 원하는 거 없어요. 은호가 마지막으로 고성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제 인생에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등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바깥에서 초조하게 서 있던 이지혁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끝났어? 응. 진짜 끝냈어. 문이 닫히고 안과 밖이 갈라졌습니다. 집 안에서는 고성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집 밖에서는 은호가 지혁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잘했어. 진짜 잘했어, 은호야. 그리고 몇 시간 뒤 유서를 발견하고 병원과 서울 시내를 뒤집어 헤집은 끝에 고성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란은 어둠 속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 오빠 찾았어요? 못 찾았다.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짧은 대답 뒤에 문쾅 닫히는 소리가 이어졌고 고성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유서 한 장뿐. 엄마,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고 또 읽으면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애 둘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혈액형이랑 간 수치만 보고 살았구나. 하지만 후회는 항상 늦게 오죠. 이미 판은 다시 짜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기도 파주 작은 2층짜리 요양병원 앞. 여기 맞아? 이지혁이 내비게이션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응, 주소 이거 맞아. 파주 늘푸른 요양병원. 지은호는 차에서 내리면서도 손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신 때문에 30년 동안 지옥을 살았던 쌍둥이 오빠와 다시 마주해야 했거든요. 떨려? 조금 아니 많이. 괜찮아. 너 잘못 하나도 없어. 그 생각만 하고 들어가. 두 사람은 로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1호 문 앞에 서니
은호의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들렸어요. 노크. 들어오세요. 낯익으면서도 조금 쉰 목소리. 박진석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앉아있는 한우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초면은 아니었지만 알고 나니 완전히 다른 의미의 얼굴이었어요. 은호야. 우진이 먼저 울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진짜 미안해. 은호도 버텨보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반응해버렸습니다. 오빠 잘못 아니야, 진짜 아니야.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곁에서 박진석과 박성재 그리고 문가에 선 이지혁이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숨을 좀 고른 뒤에야 우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 엄마가 뭘 했는지 이제 다 알았어. 어떻게 널 그렇게. 나도 이제 알았어. 오빠가 그걸 몰랐다는 것도. 그래도 오빠한테 화 안 낼게. 대신 엄마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기 싫어. 은호가 먼저 정리해주자 우진은 그제야 조금 숨이 트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진짜 고마워. 그때 박진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해야지. 우진과 은호 그리고 방 안에 있는 모두가 그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단 우진이한테는 다 말했다. 고성이가 뭘 했는지. 그리고 왜 내가 보육원 앞에 버려졌는지. 왜 30년 동안 몰래 지켜봤는지. 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오빠도 제가 간 이식 거절했다는 건 알아요? 응. 그래서 내가 다른 길 찾고 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미국에 간 이식 브로커 있다. 뇌사자 기증만 다루는 놈. 내가 벌어놓은 돈이면 10억 정도는 쓸 수 있어. 그 돈으로 우진이 간 구할 거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 달 안에 가능하대요? 브로커 말로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 너 담당 의사가 뭐라 그랬지? 23개월은 버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계산 나오지. 박진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기증자 찾고 바로 수술 들어간다. 그때까지 너는 여기 숨는다. 병원 기록상으론 이미 죽은 사람이고 고성희한텐 내 유서만 남겨져 있으니까. 은호가 그제야 유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유서 진짜 오빠가 쓴 거예요? 응.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초안 써주시고 내가 따라 썼어. 솔직히 말하면 엄마 놀래키려고 쓴 것도 있고 이렇게까지 해야 내 인생이 엄마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뜬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그거 나보다 더 힘든 선택이었을 것 같아. 아니야. 너는 버려진 순간부터 30년 동안 그 사람한테 감시당했잖아. 그게 훨씬 지옥이었을 거야. 그래도 우리 둘 중 하나는 여기서 끝내야 하잖아. 은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은 오빠가 하는 걸로 해요. 살아서 끝까지 보는 거. 엄마가 무너지는 것도, 우리 둘이 다시 웃는 것도. 우진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조금 다른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게. 어떻게든 끝까지 버텨볼게. 박성재가 그제야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형, 나한테도 좀 잘해. 회사 뒤집어 엎을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 공은 나중에 주식으로 계산해줄게. 박진석이 툭 내뱉자 방 안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지혁이 그 틈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은호 쪽은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커버할게요. 지혁아, 고맙다. 진짜로. 은호, 내 곁에 저런 놈 하나 붙어 있으니까 그나마 마음이 좀 놓인다. 그러니까 오빠는 이제 자기 간이나 챙기세요. 은호가 살짝 웃으며 말을 덧붙이자 우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둘이 잘 어울린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무 말이나 해봤어. 아직 마취도 안 했는데 벌써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우진의 농담에 방 안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이 이 집안에서 나온 거의 처음다운 평범한 웃음이었어요. 시간이 꽤 흐른 뒤 오후 3시. 이제 가야겠다. 은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또 어디선가 CCTV에 잡혀서 기사 날 수도 있어서요. 조심해서 가라. 박진석은 은호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나도 이 집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회장님이란 사람도 가끔은 괜찮더라고요. 은호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박진석이 헛기침으로 웃음을 숨겼습니다. 우진과 마지막으로 꼭 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한마디씩 남겼습니다. 오빠, 꼭 살아남아. 너도 꼭 행복해져라. 그러고 나서야 이지혁과 함께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며 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앞만 보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차에 타고 나서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이상해요. 한쪽은 후련하고 한쪽은 막 비어 있고. 그럼 잘 가고 있는 거다. 제대로 끊어냈다는 뜻이니까. 선배는 진짜로 제 편이죠? 내가 내 편 아니었으면 벌써 저쪽에 붙었지. 그럼 믿을게요. 오빠 대신 선배 믿을게요. 그 말 책임지기 진짜 무겁다. 그러니까 도망 못 가요. 둘 사이에 그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차는 병원을 멀리 두고 도로 위를 달려나갔습니다. 파주 병실에서는 우진이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면 이 창밖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수술실 천장만 보고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요. 뒤에서 다가온 박진석이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무섭지? 안 무섭다면 거짓말이죠. 그래도 넌 혼자 아니야. 나 있고 성재 있고 은호 있고 지혁이고 너 살리려고 지금 이 집안 반이 달려들고 있다. 아버지. 우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살아서 나중에 엄마랑도 마주 설 수 있을까요? 박진석은 잠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사람 일이란 게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다. 뭔데요? 넌 엄마 죄의 결과를 대신 갚으려고 죽을 필요는 없다. 그 죗값은 고성이가 자기 발로 찾아가서 치르면 되는 거야. 우진은 그 말에 아주 조금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제 인생부터 살게요. 일단 살아남고. 그래. 그게 첫 번째 복수다. 자, 여러분. 이제 판은 이렇게 깔렸습니다. 1. 친아들 살리겠다고 다른 딸을 30년 동안간 창고로 관리해온 엄마 고성이. 2. 그 사실을 알고 아들 손으로 받은 유서를 가슴에 끌어안고 무너져 내린 지금.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3. 반면 죽은 걸로 처리된 한우진은 파주 요양병원에서 한 달 뒤간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요. 4. 지은호는 드디어 엄마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자기 편을 선택했습니다. 한 달 뒤 진짜로 기증자가 나타나서 수술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증자 나왔어. 한 달 안에 수술 들어간다. 박진석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우진은 아마 세상에서 제일 크게 소리치겠죠. 진짜예요? 저 진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옆에서 은호는 우진 손을 더 꽉 잡을 겁니다. 오빠, 꼭 성공해야 돼. 여기까지 버틴 거 절대 허투루 끝내지 말자. 그리고 그때쯤 유서 한 장 들고 미친 사람처럼 서울을 헤매던 고성이가 우진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자기 인생 전체를 부숴버릴 비밀까지 한꺼번에 마주하게 될 텐데요. 그때 이 여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솔직히 욕이 절로 나올 정도로 더한 짓을 할지 아니면 진짜로 무너져 내릴지 저도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한 달 뒤 우진의 수술은 성공할지 고성이는 진실을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을지 박진석의 복수는 어디까지 갈지 댓글로 여러분 예상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 화에서 이 집이 더 어떻게 망가질지 그리고 그 와중에 누가 살아남을지 끝까지 함께 보시려면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딱 눌러두시는 거 잊지 마세요.